안녕하세요. 날씨도 좋으신데 이렇게 한국은행 금요 강좌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뭐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이게? 아직 아닌가요? 예.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상경계열 학생들이신가요? 전공이? 맞나요? 네. 저는 2001년도에 한국은행에 입행해서 조사국 쪽에서 많이 근무를 하다가 은행에서 보내주는 이제 박사과정, UCLA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한 2년 전에 지금 복귀해서 지금 국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대충 다 아시죠? 이렇게. 국제국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외환 정책이라든지 외환 정책의 운영이라든지 집행을 하는 부서고요. 이 자본이동 분석팀은 우리나라 혹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통화로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분석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자본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동향을 파악하고 들어오게 되는 어떤 결정 요인들, 어떤 요인들이 어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는지 그걸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에 큰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환율, 그 다음에 주가, 금리. 가장 중요한 금융가격 세 변수가 이런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동을 겪고 또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동 분석팀은 국제국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제가 사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한 50분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요. 또 진도를 봐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시면 좀 4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빨리 끝내고 또 오늘 강의 주제가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뭔가 또 기조 괴리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고 또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강의를 잘해서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바로바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는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재미없게 하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지 제가 좀 강의 도중이라도 어떤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걸 좀 쉽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 먼저 그러면은 크게 이제 두 장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여기서 주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계 경제에서 덩치가 큰 나라들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 어떤 추이라든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이런 덩치가 큰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왜 글로벌 유동성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유동성이 왜 중요한지, 글로벌 유동성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강의 도중에 진행하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 경제에서 가장 덩치가 큰 나라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어떤
최근까지의 통화정책 기조 추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게 일단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에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영화 중에서 빅숏 보신 분?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뭐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어떤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건데 마이클 루이스가 누군지는 아시죠? 머니볼이라든지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머니볼 보셨어요? 그거가 원작 쓴 사람이고요.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박식하고 다재다능합니다. 근데 거기 빅쇼 보시면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이클 베리. 혹시 마이클 베리가 그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예. 빅숏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그 학부 때 UCLA에서 경제학하고 이게 그 의예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UCLA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밴더빌트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요. 이 사람 참 경력이 특이한 게 의사인데도 이제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이제 아스퍼거스인가요?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요. 이제 혹시 영화 레인맨 보신 분들은 뭐 더스틴 호프만이 굉장히 좀 자폐증 비슷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두 분야에 굉장히 천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마이클 베리는 어떤 그 경제 분석이라든지 어떤 그 투자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천재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인데요. 아스퍼거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만치 못합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를 하다가 그 자기 병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학부 때 왜냐하면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보통 MBS죠, MBS. 모기지 백 세큐리티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한 거는 뭐 제가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은행들이 얼마나 이게 어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 와중에서 이제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은 그걸 간파를 해서 어떤 그 CDS 프리미엄을 사죠. CDS 프리미엄을 사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자, 그 영화 이야기는 이제 이쯤에서 하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시겠지만 뭐 여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안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하고 뭐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떨어지고 이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미국 주가. 파란 선이요. S&P 500 지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옅은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그 금융위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기간을 여기서는 보통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로 잡았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2007년도 중후반부터죠. 그걸 알아차리고 미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못 막았죠. 금리를 내렸어도. 네. 왜냐하면 미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어떤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부실화되고 이 부실화되면서 이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대마불사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망하면은 보통 이제 그 정부에서는 보통 베일아웃을 해줍니다. 베일아웃이라는 게 이 금융회사를 안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 미 연준이 이 베일아웃 안 해줬습니다. 리만 브로더스. 그 안 해준 그 근저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냐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합계가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
경상 GDP가 보통 17조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리만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그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연준에서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규모가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과소평가를 한 겁니다. 이것도 대마불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위험한 투자를 해서 망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망하게 되면은 이 미국 경제 시스템, 금융 안정 시스템에 굉장히 그 큰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 연준이 자기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런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 버릇을 고치려고 이 리만 브라더스 망하게 놔둡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경제라는 게 굉장히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트워크고. 그래서 그 5천억 달러 되는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미 경제를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정책금리 수준을 제로금리 수준까지 2008년 12월 겁이 난 거죠. 가보지 않은 길 가본 겁니다. 그래서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라고 하는데요. 이 제로금리까지 이게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 수준을 낮춥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보면은 정책금리를 낮추면은 단기금리가 떨어집니다. 단기금리가 떨어지는데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또 장기금리가 떨어지고요. 이 민간 소비라든지 기업 투자라는 게 장기금리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럼 민간 소비 금리가 하락하면은 민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게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 경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2004년도 2000년대 초반에 금리를 인상을 해도 장기금리는 거의 안 오르죠. 이게 장기금리는요.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이렇게 정책금리를 인하해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게 계속 이게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이게 장기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통화정책이 한계가 있는 게 이 단기금리를 조정을 해서 단기금리는 확실히 미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불확실해집니다. 근데 이제 계속 낮췄는데 그래도 이제 장기금리가 잘 안 떨어지니까 또 이제 아시겠지만 정책금리 제로 로우 바운드라고요. 정책금리 수준을 마이너스로 인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 연준은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장기금리를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수단이 없어진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제 진짜 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되는 게 이제 버난키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버난키가 굉장히 미국 대공황 어떤 연구의 어떤 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국 경제가 이 제2의 대공황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려를 하고 이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는데요.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 경제학자들 간에 그 엄청나게 큰 토론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뉴 케인지안하고 네오 클래시컬. 뉴 케인지안들은 이게 굉장히 뉴 케인지안 그 경제학자들은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죠. 근데 네오 클래시컬 같은 경우는 그 성향의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양적 완화를 반대합니다. 네오 클래시컬 경제학자들이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근거가 혹시 화폐 수량수를 들어보셨어요? 화폐 수량수. Quantity Theory of Money라고요. 그 MV는 MV equal PY 들어보셨죠?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 곱하기 그 실질 경제 성장
하고 같아지는 건데 그 M을 늘리면은 V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네오클래시칼들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MV가 늘어난 게 Y를 늘리지 못하고 P만 늘릴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일으킬 거다.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게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어떤 그 국채를 사서 통화를 공급해 주는 거죠. 보통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양적 완화가 있기 전까지도 전에도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는데 단기 국채 위주로 사는 거죠.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이 양적 완화는 이 장기 국채를 사서 이게 통화량을 늘리는. 보시면 이 본원 통화 추이를 보시면은 뭐 QE1, QE2, QE3 때 점프를 하죠, 이렇게. 기존 어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면요. 뭐 케인지안들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는 가만히 있고 이게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죠. 근데 네오클래시칼 같은 경우는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Y는 못 늘리고 경제 성장률은 증가를 못 시키고 물가만 인플레이션만 발생시킬 거다.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랑케라는 사람은 성향을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뭐 뉴케인지아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추진하게 됐죠, 이렇게. 1차 QE를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얼마 정도 공급을 했냐면요. 1.75조 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 장기 부채만 산 게 아니라 MBS, 모기지백 세큐리티도 샀습니다. 양적 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모기지 채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실됐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부실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MBS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오르죠. 그래서 이 장기 국채뿐만 아니라 MBS까지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 사는 거는 그래도 뭐 이제 통화량을 위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장기 국채 사는 거하고 MBS 사는 거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은행 이전에는요. 자, 그래서 경기가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습니다. 미국이. 둘 다 틀린 거죠. 이게 네오클래시칼 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났고요. 뉴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에도 성장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기간 2008년도부터 한 2012년도까지를 보통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QE를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QE는 6천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 매입했고요. 세 번째 QE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MBS, 그러지 않은 사람이니까 MBS도 사고 장기 국채도 계속 사고. 그래서 이 통화량이 몇 배 증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기 전에는 보통 한 1조 달러라고 치면요. 위기 최근까지 한 4배 늘렸죠, 4배. 4배. 네. QE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더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포워드 가이던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키들랜드 프레스캇의 어떤 동태적 비일치성, 다이나믹 인컨시스턴시라는 말 들어보신 분? 나중에 이제 한 3, 4학년 되면은 이제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중앙은행하고 어떤 시장 간의 어떤 게임으로 이제 키들랜드하고 프레스캇이 다이나믹 인컨시스턴시를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미 시장 참가자들은 미 연준이 일단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자기가 했던 거를 사정 변경의 원칙이 그건 비슷한 거죠.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을 거라는 거죠. 결국 금리를 올려버릴 거라는 거죠.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시장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피더라도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이게 다이나믹 인컨시스턴시를 방지하기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예를 들면 뭐 미 연준이 이런 겁니다. 미국 실업률이 한 6%까지 안 떨어질 때까지 6%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금 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8, 9% 했는데 실업률이 6%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해버리는 거죠. 공언. 이런 정책까지 병행하면서 이제 이 연준이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죠. 근데 이 경기 살아나는 게 정책 효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이 미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QE를 2014년에 QE를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QE를 종료하는 대신에 포워드 가이던스는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뭐 2014년 3월부터는 뭐 기존의 정량적인 방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6%까지 안 떨어지면 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보고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팔러시. 이게 이제 이 정성적 방식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쉽게 말하면 데이터 디펜던트한 팔러시. 데이터를 보고 이게 금리를 올리겠다. 또 금리 올리기 전에 미리 시그널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개월 이내에는 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 경기가 좀 살아났죠. 이제 미 경기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미국은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 이런 언컨벤셔널 통화 정책을 종료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미 연준은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통화량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남은 과제입니다. 보시면 미 연준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대자적표에 있는 어떤 이 국채하고 MBS 사단을 어떻게든 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금융시장이라든지 어떤 실물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이 국채와 MBS 자산을 처리하는 게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ECB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ECB는 미 연준하고 보조를 맞춥니다.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무역이라든지 금융 어떤 경로로 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 경기도 이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ECB에서 정책 금리를 이렇게 낮췄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떤 글로벌 리세션으로 이렇게 굉장히 파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니까 또 올렸어요. 이제 ECB에서는요. 한 2번 올렸죠. 보시면 알겠지만 해서 한 2번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집스라고 아시죠? 집스? 남유럽 4개국가. 집스가 G는 그리스, 또 이탈리아, 또 포르투갈, 스페인인데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2012년이죠 이게 11년도인가요? 11년도에 어떤 집스 4개국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좀 시간이 좀 안 될 거, 좀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그건 넘어가고 재정 위기 이후에 그리스가 뭐 거의 디폴트 상태까지 갔죠. 디폴트 상태까지요.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를 1.5%에서 0%까지 이렇게 쭉 계속 인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2014년 6월에 어떤 기준금리하고 이제 이런 마이너스 그 수신금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은 이 수신금리라는 걸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정부의 은행이고 은행의 은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경제 언론에서 그죠? 은행들이 운용하고 그러니까 대출해주거나 뭐 어떤 뭐 자산에 투자하고 남는 돈은 이 중앙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하거든요.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걸 이자를 옛날에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ECB에서 이제 지금 그 이자를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그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그 ECB가 관할하고 있는 은행들, 그러니까 유럽계 은행들이죠. 유럽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돈을 받았죠. 이자를 받았죠. 근데 2014년 6월부터는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맡기면.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중앙은행 ECB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돈 가져오지 말고 뭐 다른 데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수신금리를 이 마이너스 0.4까지 낮춥니다. 인하합니다. 계속. 근데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금리, 수신금리를 어디까지 인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뭐 이건 이제 유로 지역의 주가 환율인데요. 이래도 경기가 안 살아납니다. 유로 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ECB에서 들고 나온 게 또 미 연준과 같은 양적 완화. 똑같습니다. 양적 완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15년 3월에 공공부분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PSPP. 그래서 200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회원국 국채, 기관채 등을 매입하게 QE를 실시하게 되죠. ECB에서도요. 근데 ECB는 이제 이게 ECB 본원통화 추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본원통화 굉장히 많이 늘었죠. 동조 지저전에도 재정위기 때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ECB에서 엄청나게 또 돈을 뿌렸죠. 이제 보통 LTRO, 뭐 SM, CBPP, FRFA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엄청 공급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하기만 하고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의 집스 국가, 집스 4개국 국가의 재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디폴트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헤어컷이라고요. 이 부채를 막 탕감해 줬거든요. 탕감해 주면서 이 유럽계 은행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계 은행들의 손실을 어떤 좀 도와주기 위해서 ECB에서 굉장히 그 금융기관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고요. ECB는 계속해서 지금 뭐 금리도 마이너스, 수신금리도 마이너스까지 내리고 또 양적 완화, 미 연준과 같은 양적 완화도 다시 시행하게 됐죠. 양적 완화 시행한으로 이 본원 통화가 많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보통 위기 전에는 한 여기서 1억 유로 정도 됐다가 여기 또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죠. 지금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 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나요? 일본 경제를 보고요. 일본은 지금 뭐 미 연준 이전에도 마이너스 금리라기보다 90년대 말에 이미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은요.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났죠. 이게. 근데 이제 일본은행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하자마자 금리를 그냥 0.1%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아베노믹스 혹시 들어보신 분?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죠? 이 아베노믹스 효과가 지금 계속 뭐 옛날에는 효과가 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없어지고 막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 약발이 거의 다 떨어지는 무렵 올해 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금년 들어서 또 이게 22처럼 이게 일본은행 강자예금 잔고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 QE는 아베노믹스와 함께 실시를 했어요. 이게 아베노믹스와 함께 QE. 그러니까 이 QE라는 건 아베노믹스의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 들어가 있는 정책인데요. 2013년 4월에 통화정책 운영 목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베이스로 통화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금리. 근데 이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0.1로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준금리를.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운영 목표를 본원통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기 구체를 매입을 대폭 확대했죠. 이거를 보통 이제 질적,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2013년 4월에 QQE1이 도입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2014년 10월에는 QQE2를 또 시행을 하게 되죠. QQE1에서는 본원통화 증가 목표가 연간 60에서 70조 엔이었는데 QQE2에서는 80조 엔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장기국채 매입 규모도 연간 50조 엔에서 2014년에는 또 연간 80조 엔으로 늘리고요. 또 이제 장기국채 만기도 계속 늘렸습니다. 7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또 중앙은행이 가장 금기 시대는 위험자산도 매입을 하고, 뭐 ETF라든지 이건 ETF가 뭔지 아시죠? 또 리츠라든지 이런 이거는 부동산 어떤 증권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ECB하고 일본은행은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미국하고 미연준하고 일본은행이나 ECB라든지 어떤 분데스방크, 유로 지역, 유로가 이렇게 탄생하기 전에는 분데스방크들은 이 통화정책이 굉장히 동조화 경향을 보였어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어떤 세계 경기, 어떤 유로 지역 경기라든지 일본 경제가 미국과 굉장히 동조화되면서 미국이 좋아지면은 일본이나 ECB도 좋아지고, 유로 지역도 좋아지고,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은 일본과 어떤 유로 지역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 동조화 경향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게 깨졌습니다. 보시겠지만 미국은 이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왼쪽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중국이고요. 중국은 이제 지금 계속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굉장히 좀 이게 신흥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죠. 지금 세계 경제 2대 리스크로 따지면 미국 금리 인상하고 이게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빨간 선이 미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제일 높죠. 이게 보시면 2015년에는 2.4%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제 유로 지역으로 1.5%, 일본은 0.4%.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게 어떤 다른 여타 주요국 간의 어떤 경기 상황이 이게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일본하고 유로는 계속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다 낮죠, 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유가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미연준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가 미리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미리 올리죠. 왜냐하면 통화정책에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실업률도 내려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가 좀 오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올린 거고요.
어떤 다른 나라들, 유로 지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도 계속 안 좋아지고 경기 회복세가 빈약한 거죠, 이게. 또 물가도 굉장히 지금 디플레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완화 정책, 통화 정책 기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힘이 이렇게 상충되는 거죠, 이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가고요. 어떤 20이라든지 중국, 20이라든지 일본,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죠. 뭐 또 저기 지급준비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이런 힘들, 미국과 다른 나라, 큰 나라들, 미국 이외에 다른 큰 나라들은 금리를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충돌합니다. 근데 그 충돌된 두 개의 힘이 어떤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어떤 정책 당국이라든지 아카데미 어떤 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 설명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2장으로 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하십시오. 좀 어렵나요?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렵나요? 어떻게? 지루한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어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괴리가 어떤 글로벌 유동성에 미칠 영향과 시작점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장에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또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혹시 유동성이라는 거 혹시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나요? 유동성이 뭔지? 네. 보통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영어로 하면 liquidity죠, liquidity. 그래서 유동성에는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게 funding liquidity 하고요, market liquidity가 있습니다. market liquidity라는 거는 혹시 그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아시는 분? 유동성이라. 마켓 리퀴디티가 가장 큰 자산이 어떤 자산일 것 같습니까? 네. 아시네. 현금이 마켓 리퀴디티 측면에서는 가장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상품권 현금으로 교환해 보신 분? 10만 원짜리 상품권 현금으로 교환해 보신 분? 저기 그 롯데백화점 지하상가에 가면요, 그 옆에 지하상가 가면요,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금으로 바꾸려면 한 5% 디스카운트 하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액면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액면가로 쉽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마켓 리퀴디티고요. 마켓 리퀴디티가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가장 큽니다. 현금. 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액면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액면가대로 팔릴지 안 팔릴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어떤 금융자산이라든지 어떤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마켓 리퀴디티고요. 여기서는 펀딩 리퀴디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는 국제 금융 및 무역시장에서 자주 이용되는 어떤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죠. 보통 리저브 커런시, 국제통화. 보통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면은 뭐 이제 미달러와 아니면은 이제 유로와 또 일본 엔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그 새로운 국제통화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조달하느냐. 뭐 그런 정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글로벌 유동성을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 왜 매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의문이 남는데요. 보통 이제 굉장히 이걸 매저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매저하기 힘든데 보통 이제
학계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학계라든지 어떤 IMF라든지 BIS에서 이제 이걸 매저를 많이 하고 이제 이걸 매저를 통해서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전 세계 경제라든지 신흥국 경제라든지 이게 미치는 효과라든지 분석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주요 국제통화국 이런 나라들의 통화량, 뭐 금융기관 레버리지, 대출액 이런 양적 지표를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국제통화국의 정책금리를 포함한 뭐 금리 지표들, 변동성 지표들 이런 지표들도 어떤 글로벌 유동성을 매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자료에서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 보면은 이제 BIS죠. 혹시 BIS가 뭔지 아시는 분? 어떤 기관인지 아세요? 혹시?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요. 이게 이제 뭐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중앙은행들이 만든 어떤 기구인데요. 보통 이제 그 국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에 대한 그 연구 분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BIS. 또 금융 뭐 혹시 바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BIS에서 이제 그 작성하는 국제 상업은행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죠. 은행들의 어떤 비은행부분에 대한 역외 외화 대출하고 또 그 외화 표시 채권 매입을 글로벌 유동성으로 지금 매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역외란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은행도 이제 이 BIS 통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6개 은행들이. 우리나라 56개 은행들이요. 근데 역외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미국 은행이 이런 어떤 국제통화, 달러, 엔화, 유로화로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사야 되는데요. 근데 대출을 해줄 때 자국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출해주거나 다른 나라 거주자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는 게 그 역외 외화 대출하고 역외 외화 표시 채권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국 국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대출한 어떤 그 잔액을 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을 여기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그러면 왜 글로벌 유동성이 중요하느냐? 특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은 저희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스몰 오픈 이코노미, 특히 이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든지 어떤 신흥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느냐? 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요. 위험선호 경향이죠. 위험선호 경향이 약화되고요. 이 신흥국에서 자본이 크게 유출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하게 유출되면은 예전에 혹시 IMF 위기 아시죠? IMF 위기.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위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신흥국의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주요 가격 지표들에게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작용하게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이런 통화정책 기조 계리가 이 글로벌 유동성을 축소시킬 거냐 아니면은 뭐 그래도 축소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여기 관심이 많은 거죠. 만약 축소시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처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뭐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환율이 막 1,200원 넘게 올랐죠. 이게 자본 유출되면서 외국인 진권 자금 유출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렸죠. 근데 계속해서 올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그 일본은행이라든지 ECB에서 22의 양적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2015년 9월 말 현재 글로벌 유동성 잔액은 한 12.6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하고 엔화를 전부 달러화로 환산한 겁니다. 이건요. 달러화로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늘었죠, 이게. 예. 왜냐면은 주요국 통화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었었잖아요. 미국에서 QE하고 또 최근 그 2015년 12월 전까지 미국 금리 거의 제로 수준에 있었고 뭐 QE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유로화 어떤 유동성도 많이 늘고 달러화가 많이 늘었죠. 여기 보시면 통화별로 보시면은 달러가 압도적이죠.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글로벌 유동성을 매저하는 게 대출하고 이제 그 채권 매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대출하고 채권 매입은 이제 거의 이런 대출 잔액이 한 6.9조 되고요. 채권 잔액이 한 6.3조 됩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다 어디 가느냐? 어디 갔겠습니까? 이 늘어난 유동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달러화 유동성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들이 다른 나라 어떤 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다른 나라 채권이라든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야지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이 늘어난 유동성들이 대부분 다 이게 신흥국으로 갔습니다. 신흥국.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 뭐 러시아,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요. 결국은 이게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들이 많이 대출해 줬으니까 신흥국에 있던 달러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가겠죠, 이게.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어떤 뭐 신흥국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이게 주요 어떤 그룹별 어떤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보시면은 이 진한 파란색은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집계하는 MSCI 글로벌 주가 지수고요. 이 옅은 하늘색은 WGBI라고요. 채권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이 주가라든지 채권 가격이라든지 다 오르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주식 가격 모형이 고든 모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고든 모형. 보시면은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배웠을 겁니다.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죠. 디비던드라는 거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경제 성장률을 디비던드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있다 그러면 분자는 계속 이게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굉장히 완화적.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결국은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결국은 주가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떤 뭐 환율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서스테이너블 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금융 불균형 심화 이런 게 굉장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결국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니까 주가랑 이런 것들은 띄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실물도 함께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보시면은 뭐 같은 얘기인데요. 왼쪽이 단기금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단기금리가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게 유지하고 있죠. 미국은 최근 들어서 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보통 단기금리 매저할 때는 리버 3개월물 금리로 많이 매저합니다. 장기금리는 이제
단기금리,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대1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장기금리도 계속 낮아졌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그 녹색이 일본이고, 일본 장기금리고, 이 하늘색이 독일 장기금리입니다. 쭉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럼 단기금리 낮아지고 장기금리 같이 낮아지면은 이 스윙 곡선 아시죠? 이게 일드 커브라고. 일드 커브가 평탄화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갑자기 또 이 장기금리 상승했죠, 이게. 본드 텐드럼이라고요, 이게. 그 테이퍼 텐드럼 혹시 들어보셨어요? 테이퍼 텐드럼? 버넌케 의장이 이게 13년 5월 달에 양적 완화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장기금리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적 완화 종료한 다음에 그 효과가 좀 수그러들다가 다시 이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결국은 금융시장을 띄웠지만은 주가도 보시면은 선진국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그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죠. 최근엔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또 신흥국은 근데 뭐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금 안 좋죠, 이게. 신흥국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신흥국 경제.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중국, 또 뭐 브라질, 러시아.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죠.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 둔화되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브라질은 거의 지금 거의 경제 위기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거죠, 지금.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여기 있고. 보시면 뭐 미국,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 양적 완화하는 국가들 위주로 이렇게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위험 회피 성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빅스 지수라고요. 빅스. 혹시 빅스 지수 들어봤습니까? 보통 위험 회피 성향을 매제할 때 보통 빅스 지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좀 점프할 때도 있었지만, 이건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일시적으로 점프할 수 있었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미 연준을 비롯해서 양적 완화, 완화적인 통장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상승했는데, 이처럼 이렇게 또 가상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좀 상승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 결과로 이 신흥국으로 이 자금이 보통 신흥국 자산들이 위험 자산이거든요. 이게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흥국 자산들이 위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회피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회피 성향이 낮아지면서 이 신흥국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왔죠. 이렇게 QE1, QE2, QE3 하면서 이렇게. 특히 뭐 중국이나 브라질 이런 데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은 올리고 ECB라든지 일본은 내리고 또 이제 완화 정책 확대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자, 왼쪽 보십시오. 왼쪽 보십시오. 이거는
지난번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이게 좀 가려긴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을 보통 이제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계속 올렸죠. 계속 이렇게 17번 올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보라색, 옅은 보라색은 이게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잔액이고요. 보십시오. 근데 장기 금리는 거의 영향을 못 줬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제 정책 금리를 올려서 장기 금리를 올려야지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요. 근데 지난번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장기 금리가 끔찍을 안 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이게? 보통 되게 유명한데, 이게. 혹시 그린스펀 카난드럼이라고 들어봤어요? 카난드럼. 그린스펀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장기 금리가 끔찍 안 하니까 수수께끼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근데 이번은 어떠느냐? 이번은 어떠느냐? 양적 안 하면서 이제 장기 금리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죠. 아시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이제 현재는. 그래서 미 연준이 장기 금리를 기준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보시면은 지금 양적 안 하면서 지금 미 국채랑 MBS를 엄청나게 사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시장에 팔면은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미 연준이 장기 금리를 컨트롤 못했어요. 그린스펀 카난드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해서 하거나 또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금융 가격이 버블이 일어난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좀 올려서 그걸 갖다 통제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기준금리밖에 정책 금리밖에 수단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미 연준의 대차대표에 쌓여있는 이 미 국채들을 갖다 시장에 팔면요, 미국 장기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보십시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최근 미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또 인플레이션도 아까 보시면 뭐 0.2%밖에 안 됩니다. 연간 2015년이면.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완만하고 점진적일 것이다. 그러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미 금리가 올려도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축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99년도 인상기에는 4.75에서 6.5까지 단기간 내에 한 1년 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1년 내에. 94년 인상기에는 보시면 1년 좀 넘는 기간이죠. 3% 가까이 올렸어요. 3%. 3.0에서 6.0까지 올렸어요. 지난번 인상기에는 그래도 이제 장기 한 2년에 걸쳐서 인상했죠. 2년에 걸쳐서 1%에서 0.25%까지 인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죠. 이게 이제 미 연준의 어떤 다플랏이라고요. 다플랏 미디안 값인데요. 그 FOMC 위원들의 어떤 전망치입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통위원들의 어떤 금리 인상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좀 약간 좀 너무 강한 말이고 어떤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완만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완만하게 인상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만기 도래 금융입니다. 이게 미국채. 이걸 재투자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재투자를 안 하면은 미국 연준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016년에 2,300억 달러 만기 도래하고요. 17년도에 이 밸런스, 그러니까 미 연준의 대차대표에서 미 국채를 없애버리려면 만기 그
연장 안 하면 되거든요. 안 사주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 연준이 맘만 먹으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장기 금리라든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뭐 그린스판 커넌드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외환보유 얘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는 이게 좀 그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장기 금리가 이렇게 안 올라간 이유가 중국이 엄청나게 미 국채를 매입했어요.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죠, 중국이. 그러면서 달러화가 쌓이고 그 개입한 달러를 미 국채 투자를 한 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십시오. 이 외환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외환보유가 환율을 방어를 안 하잖아요. 환율을.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외환보유가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중국하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잘 모르겠고요. 러시아도 아마 할 겁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인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환보유가 줄어든 만큼 자국 통화를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게 시장 개입을 한 겁니다. 달러를 내다 판 거죠. 외환시장에서. 그럼 달러 가격이 자국 통화 가치가 좀 유지되겠죠, 이게. 근데 왜 자국 통화를 이렇게 디펜드를 하려고 할까요, 이게? 여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혹시 커런시 미스매치라고 통화불일치라고 들어보셨어요? 통화불일치 문제. 우리나라 IMF 위기의 원인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커런시 미스매치하고 매처리티 미스매치, 만기 불일치를 많이 꼽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의 어떤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달러와 그 글로벌 유동성이 중국 기업들로 많이 갔거든요. 그럼 중국 기업들이 달러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국 위안화가 엄청나게 절하가 되면은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 포시 달러 부채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100만 달러 정도의 어떤 외화부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환율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일 때는 그 100만 달러 한 10억 정도의 어떤 원화 표시로 10억 정도의 부채 규모죠. 근데 만약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화 표시로 그 부채 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달러가? 20억. 두 배 늘어나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망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 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이런 커런시 미스매치.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중국이 달러 이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로벌 달러 이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안 오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보시면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달러 이동성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뭐,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의견일 뿐이고요. 뭐 이게 다 전부 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결국은 뭐냐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은 그 달러와 유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유로화 유동성이 달러 유동성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유로화 유동성이 늘어나면요.
그 유로화 자금 가지고 달러와 미국 시장에 투자합니다. 22 유로 지역 은행들이나 투자자들이. 그러려면 달러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해지는 달러와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이게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같은 기축통화지만은 유로화하고요. 이 엔화는 달러화에 비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뭐 QE 실시해 봐도 보시면은 뭐 QE 이때 실시했지 않습니까? 엔화. 그 엔화 유동성 많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안 늘었죠, 이게.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은행에서 QE를 실시를 했거든요. 2001년부터 한 2006년 중반까지. 근데 엔화 유동성 늘어났나요, 여기? 지금 계속 엔화 그 약정 완화하고 있지만은 엔화 유동성 거의 안 늘어납니다. 또 결국은 뭐냐면은 뭐 이게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또 ECB도 유로 지역도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크지만은 결국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이게 갑입니다, 갑.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결국 미 금리 인상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게 실증 분석인데요. 좀 약간 좀 어렵기도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한번 결국은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미칠 것이다라고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국제통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위험 선호도, 또 국제상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에 따라서 변동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럼 국제통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어떻게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리서처,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입장으로 생각하기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게 자금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고 또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이어져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고요. 첫 번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나중에 이제 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위험성으로 경향이 강해질 경우 선호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신흥국에 대한 대출과 채권이 증가할 것이다. 강해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대출 및 채권 투자가 증가하면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을 디파인한 것은 결국 여기 대출과 채권 투자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국제상업은행들, 주요 은행들의 어떤 레버리지가 또 글로벌 유동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요인들이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을 세워보고요. 그 가설이 맞는지를 한번 이제 검증하는 게 이제 뭐 실증 분석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 결국 기준금리가 가장 직접적인 매저 수단이죠. 통화정책 기조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국의 어떤 수익률 곡선, 수익률, 일드 커브의 기울기, 그죠? 일드 커브의 기울기. 이제 그 두 가지로 통화정책 기조를 매저를 해봤고요. 위험 선호도는 뭐 심플하게 빅스 지수 이용했고, 자금 조달 여건은 어떻게 매저를 했느냐? 결국은 이제 딜러 은행의 레버리지, 딜러 은행, 주요 은행들 딜러 은행의 레버리지로 자금 조달 여건을 한번 매저를 했고요. 기타 요인 뭐 해당국의 통화량 증가율, M2 증가율 이런 걸 해봤고,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공급 측면, 지금까지는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전부 공급 측면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수요 측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수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산업 생산 증가율을 이용해서 수요 요인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달러 이동성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기준금리라든지 어떤 수익률,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많이 받습니다. 이게 별 2개짜리는 뭐 한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달러 이동성 같은 경우는 수요 요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여기 이걸 컨트롤했을 때 통화정책 기조하고 자금 조달 여건, 어떤 딜러 은행의 레버리지, 이게 굉장히 큰 달러 이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유료화 같은 경우는 수요 요인도 있지만은 대부분 수요 요인이 있는데 미국 통화정책 기조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 기울기, 곡선 기울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은 기준금리라든지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뭐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중에서 이걸 이제 과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자료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아까 그 미 FOMC 위원들의 어떤 그 정책금리 전망치 미디안 값 있잖아요. 그거대로 간다고 했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달러 유동성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이 실증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엔화하고 유로화 유동성 같은 경우는 ECB라든지 어떤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확대를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결과를 이용해서 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해봤는데 결국 미 연준이 금리를 지금 한 번 인상했죠. 4번 인상하면은 이 완화 효과를 상쇄해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은 결국은 어떤 BOJ나 ECB의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달러와 유동성 감소로 계속 감소할 거라는 그런 이 실증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요. ECB하고 일본은행 완화 효과는 크게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강의의 어떤 결론이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나라도 결국은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트릴레마 들어보신 분? 트릴레마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트릴레마가 결국은 자본이동의 자유와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독립성하고 변동환율제도 유지, 세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본 유출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본 유출 위험.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저금리 계속 1.5%로 기준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 계속 금리 인상하면? 그게 굉장히 큰 지금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정책당국,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책당국의 어떤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거든요. 만약에 이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올리면은 경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그런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만약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자본이 유출되면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채권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긴축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갖다가 시장금리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국채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굉장히 뛰겠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우리나라 통화정책,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뭐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 때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뭐 지금 2월달 같은 경우 자본 되게 많이 유출됐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이 1,250원까지 가까이까지 갔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금통위원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통화정책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